영세대학교 노원어문학과와 고려대학교 노원어문학과 분들을 모시고 왔습니다. 와. 그래서 여기에서는 영세대학교 분이고요. 여기는 고려대학교 분인데 자기소개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영세대학교 노원어문학과 16학번 김효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노원어문학과 1호학번 황인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이렇게 흔쾌히 나와주신 점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과 소개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노원어문학과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과는 과 이름 그대로 러시아 문학과 러시아어를 배우는 과입니다. 러시아 문화도 배웁니다. 뭐 지역학도 배우고요. 네. 러시아라는 국가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러시아어 이외에도 슬라브어학이나 아니면 음성학이나 또 사전학, 예술까지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학생들이 슬라브어에 대해서 약간 모를 것 같은데 왜 배우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슬라브어가 이제 러시아어가 언어학적으로 이제 동슬라브어에 속하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음성학적으로 서슬라브어, 동슬라브어, 뭐 고대 슬라브어 이런 것들 이제 연관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슬라브어 학도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원어문학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약간 배우는지에 대해서는 좀 알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궁금해하는 입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시랑 정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비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학교의 수시 전형으로는 네. 흔히 논술 전형이라고 알려진 일반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융합형 인재 전형, 그리고 기회균 등 특별 전형, 국제 인재 전형이 있습니다. 각각의 비율로 따지면 일반 전형과 융합형 인재 전형, 국제 인재 전형이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폐지가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다 그냥 그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서 네. 자기소개서로 면접이랑 그 최저 등급으로 네. 매길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러면은 연대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네, 저희 있는데 논술이 폐지가 안 됐고 논술이 이제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연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시랑 정시 비율이 한 7대 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년 좀씩 다르지만 수시 같은 경우는 19명에서 20명 정도 뽑는 걸로 알고 있고 정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원 30명에서 수시 그 최종 합격원의 이제 최종 결정에 따라서 증감이 있는 편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17명 선발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두 분이 오신 전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제가 들어온 전형이 특기자 전형인데 명확히 하면 어학 특기자는 아니고 인문학 특기자로 들어온 건데 고대 국제인재와는 좀 다른 점이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명시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뭐 출신 학교나 뭐 고등학교 때 러시아를 배웠다면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학 특기자 전형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격증 같은 거를 그 등록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격증은 등록도 못하고 언급도 못하고 자기소개서에. 고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사본을 이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본을 낼 필요도 없고 그래서 네, 어학 특기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디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다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특기자 전형을 준비하면서 그 자기소개서를 어떤 식으로 썼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제가 입학했을 때는 이제 특기자 전형 자기소개서가 3번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번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서 500자, 500자, 1000자로 해서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소논문 활동을 한 거를 썼다든지 아니면 뭐 영어 말할 때 꼭 러시아가 아니어도 인문학 특기자니까 인문학적 소양을 보여줄 수 있는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거나 아니면 입상하지 못했더라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 감회가 새롭거나 아니면 깨달음을 얻었던 활동들을 위주로 썼던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학업을 계획할 건지에 대해서 또 그런 경우에 좀 구체적으로 그 학교 홈페이지, 과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뭐 어떤 수업이 있고 어떤 교수님이 어떤 책을 쓰셨고 그 책을 공부한 적이 있고 아니면 뭐 연대가 예를 들어서 모스크바 대학교나
페테르부르크 대학교랑 이제 그 교환학생 이제 연합이 돼 있으면 그 대학교를 몇 학년에 가서 어떤 공부를 더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썼던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선 씨도 그 국제인재 전형으로 들어오셨다 했잖아요. 그것도 같은 특기자 전형인 것 같은데 네.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학교에 있는 국제인재 전형은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어학 자격증이나 어학 관련 스펙을 정말 많이 보는데요. 서류를 제출할 때 그 자신이 제출하는 서류를 목록을 다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예 언급조차 못하는 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꼭 러시아어 관련 스펙만 제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교내 수상 실적이라든지 뭐 짜잘한 것도 낼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들어온 학생들을 보면 사실 외고 러시아어과에 재학했거나 아니면 또 러시아에 있는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다수이긴 하지만 일부는 외고에서 다른 언어를 배운 학생들도 지원을 해서 또 합격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굳이 러시아어를 공부하지 않았더라도 국제인재 전형으로 노원어문학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기 성적을 낼 때 러시아어에 관련된 자격증이 아니더라도 토플이나 뭐 탭스나 토익 네. 성적도 다 내줘서 무방하다는 거죠? 네네, 영어 성적도 거의 필수적으로 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 자격증, 그리고 영어 자격증으로는 토플, 탭스 내고 교내 수상 실적을 제출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어떤 식으로 쓰셨나요? 저는 그 어학 자격증을 준비한 기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준비했던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서술을 했어요. 뭐 어떤 사이트에서 어떤 영상을 보면서 청해 실력을 키웠다, 혹은 또 어떤 기사를 읽으면서 독해 실력을 키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을 했고, 또 제가 러시아라는 나라에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문학을 뭐 많이 읽었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뭐 러시아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외교관이나 사실 통번역가 같은 꿈들을 가진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외에도 다양한 진로들이 있다면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러시아어를 살려서 외교관이 되거나 아니면 기업에 뭐 러시아 지사가 있는 경우에 그쪽으로 파견을 나갈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또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통번역가가 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뭐 국제 통상 업무를 맡고자 해서 저희가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기는 하지만 다른 문과생들이랑 다를 바는 없는 것 같아요. 취업하는 걸 보면 뭐 법조인도 있고 행시도 준비하고 공기업도 준비하고 그냥 대기업에 입사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노문과에 와서 반드시 러시아어를 살려서 뭐 진로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을 굳이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러시아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는 선배님들이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진 않고 아나운서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아니면은 러시아어를 활용한다면 특파원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외교관이 되고 싶으시면 전공을 좀 살린다 싶으면 지역 외교로 지원하셔서 CIS 국가 전담 외교관으로 이제 준비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코트라나 아니면 그런 국제기구, 통상기구 또 그런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뭐 다른 쪽을 복수 전공을 하셔서 둘 다 살려서 가신다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 학교를 이미 졸업하고 다른 학교에서 통번역을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어학이나 아니면 문학 뭐 적성에 맞는 분야를 좀 더 심층적으로 공부하실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입시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다 마쳤고요. 학과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 그 게스트분들이 이제 자신이 들었던 그 과목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연대 노문과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학이랑 문학이랑 이제 그 외 것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러시아어, 2학년 때는 중급 러시아어, 3학년 때는 고급 러시아어,
또 이제 그 외의 것은 토르플 러시아어나 비즈니스 러시아어 이런 식으로 목적이 있는 수업도 많고 그 중에서도 필수적으로는 고급 러시아어까지 듣는 걸 필수로 되어 있는데 외고 출신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러시아 수업을 못 들어요. 그게 고대랑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고 저희는 1학년 때 러시아어를 못 듣기 때문에 따로 공부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은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수업 같은 경우는 아예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 1학년 때는 전공 필수로 러시아 문학의 이해라고 러시아 문학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이제 개론 수업 같은 그런 수업을 듣고 이제 실전 같은 경우에는 뭐 도스토옙스키나 체홉이나 아니면 톨스토이 같은 그런 대문호들 작품을 이제 감상하고 분석하고 때로는 교수님들 특성에 따라서 비평하고 이런 수업도 많이 열리고 아니면 한국 문학이랑 러시아 문학을 비교하는 그런 수업도 많이 열리고 되게 구미에 따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수업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과도 수업이 어학, 문학 그리고 그 외의 것 이렇게 나뉠 수 있는데요. 저희 과 대표적인 문학 수업으로는 러시아 문학 기행이라는 수업인데요. 저도 이번 학기에 수강하고 있는데 그 강의는 러시아 문학에 관심 있는 학과생들도 굉장히 많이 수강하고 싶어 할 만큼 인기 있고 또 교수님의 강의력도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어학 수업으로는 그 원어민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 수업의 특징을 꼽자면 학생들의 개개인의 실력이 아닌 얼마나 노력하는가 이 성실도를 보고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웬만큼 열심히 하면 다 성적을 잘 받을 수 있고 또 원어민 교수님께서 한국말을 잘 하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어를 고집하시기 때문에 회화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꼭 발렌티나 교수님 수업을 네, 들으시길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대에서는 그때 얘기했을 때 그 특기자 전형으로 네. 그 온 사람들은 그때 초급 러시아 못 듣는다 했잖아요. 그러면 고대 같은 경우에 다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입학하면 1학년 때 필수적으로 전공 러시아어 1, 2 그리고 교양 러시아어 초급, 중급 이 네 가지 과목을 1년 동안 수강을 해야 하는데요. 각 과목마다 반이 2개씩 있는데 반이 2개씩 있는 이유는 이미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구사자들과 러시아어를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비구사자 반으로 나뉘어서 성적도 다르게 평가하고 또 배우는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러시아어를 처음 접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고 또 교수님들께서 워낙 학생들의 수준이 천차만별인 거를 감안하고 평가를 하시기 때문에 성적이나 실력 향상도에 따라서 점수를 많이 매기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사실 노어 노문학과가 노어 노문이잖아요. 네. 그래서 러시아어 자체에 대한 강의가 많은지 아니면 러시아의 문학이나 아니면 뭐 역사 같은 그 외의 것에 더 강의가 많은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학이나 노어 노문학과니까 어학이랑 문학을 어디다 더 초점을 둔다고 말할 수는 없고 러시아 어학이랑 문학에 따라서 이제 각각 전공 필수 이수 과목이 있어요. 그럼 그 필수 이수 과목과 필수 이수 학점을 채우고 나면은 또 뭐 본인이 어학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어학 수업을 더 들으면 되는 것이고 문학에 더 관심이 있다 나는 어학과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뭐 그 남은 학점을 이렇게 문학으로 채워도 되는 거고 아니면 둘 다 별로다 그러면 뭐 러시아 문화 체험이나 아니면 문화와 예술 이런 식으로 그 외의 것 카테고리에서 이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강의 수로 봤을 때 저는 원래 문화나 문학 수업이 더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개수를 세어보니까 어학 수업과 비율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학과 문학 두 개 다 관심이 있다면 문학 수업을 원서로 읽는 문학 수업을 들으시면 네,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겠죠. 이제 또 구독자 질문에 직접 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러시아어를 이미 할 줄 아는 유학파 학생들이나 외고 학생들과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외고 러시아어를 졸업한 학생들도 있고 그냥 외고를 나온 학생들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어학이다 보니까 어문학과다 보니까 이제 외고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데 저희
이제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과를 졸업한 친구가 졸업하면서 4명, 같은 전형인 친구들 4명인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외고를 졸업한 친구들은 한 3-4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이제 7에서 8명,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네. 러시아에서 자란 친구와 살다 온 친구, 그리고 또는 국제 고등학교를 나온 친구, 이제 그렇게 해서 3명, 그래서 총 10명 정도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네요. 그쵸.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또 저희 정원이 30명인 걸 생각하면 또 적지도 않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선 씨는? 외고 러시아어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한 7, 8명이고 러시아어권 국가들에서 공부를 하다 온 학생들이 또 비슷하게 한 7, 8명 돼가지고 정원 40명의 반절보다 조금 안 되는 숫자의 학생들이 이미 러시아어를 공부한 적이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그래서 4년간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게 되면 러시아어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구사할 수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질문은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가서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은 뭐 원어민처럼 뭐 지금 막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저희 과는 그 졸업 요건에 필수적으로 토르플 1단계를 제출해야지 졸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사실 러시아어는 어느 정도 상당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아니면 원한다면 교환학생을 가서 러시아어 회화 실력을 쌓고 또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2단계도 무리 없이 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학교도 졸업 요건이 있다면 토르플 저희 2급이 졸업 요건이에요. 그래서 많이 돼요? 네, 다음 질문에 또 있어요. 2급이 졸업 요건. 토르플은 이제 기초, 기본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고,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딸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는 4단계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단계를 딴 사람도 있고 또 4단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되게 천차만별인데, 지금 2학년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 제 생각엔 1단계를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러시아를 배우지 않아도 1학년 때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 2학년 때는 1단계 수준, 3, 4학년 때 2단계 수준 이런 식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인데, 방금 인선 씨가 놀랬었는데 그 토르플이란 게 러시아어 관련 자격증인 것 같은데 그 자격증이나 또 공인 인증 시험이 있다면 알려주세요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1단계와 2단계의 그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외워야 하는 어휘 수도 훨씬 많아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학교에서 수강하는 수업만으로는 2단계를 이렇게 무리 없이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졸업 필수 요건이 2단계라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저도 뭐 2단계를 응시한 적도 있고 3단계를 응시한 적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준비하는 과정도 상당히 길었고, 그래서 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네. 또 다른 자격증으로는 스널트나 플렉스가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토르플이 가장 보편적이고 대중화된 그 자격증 시험인 것 같아요. 토르플은 이제 공인 인증 시험이 한국 슬라브 학회에서 내는 공식 시험이고, 네네. 스널트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서 이렇게 하는 탭스랑 비슷한 거예요. 영어로 따지면 그런 거고, 이제 플렉스는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서 출제한 시험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노노학과 학생들은 교환학생을 간다면 대부분 러시아로 가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뭐 외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많은데 교환학생을 무조건 러시아로 가지는 않는 것 같고, 영어권 국가로도 많이 가고 유럽 국가로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비율은 반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러시아로 가는 것 아니면 영어권이나 다른 국가로 가는 것. 저희 학교에는 교내 국제처에서 주관하는 교환학생 제도 이외에 7+1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 제도를 통해서 러시아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한 학기나 혹은 2학기 동안 러시아의 어학당에서 수업을 듣게 돼요. 근데 이 제도의 장점이 뭐냐면 전공 선택 과목을 최대 19학점까지 채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이중 전공을 다른 과로 하는 학생들은 19학점만으로도 전공 선택 과목을 다 채울 수 있고요. 또 심화 전공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고, 또 따로 교환학생 제도가 있긴 한데, 그거는 아까 효진 학생이 말한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국가로 네. 가기 때문에 꼭 러시아로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로 가는 학생이 많은 것 뿐이죠. 네, 그러면 구독자분들이 해주신 질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시간 정도 함께 해보았는데요. 노원오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해주세요. 뭐 특별히 농문과를 진학하려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학생들한테 화이팅 한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네. 인선 씨도 한마디. 네, 러시아어란 언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해서 꺼려하고 또 두려워한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배워보면 굉장히 매력 있는 언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저희 학교 고려대 농문과로 오세요. 효진 씨 이런 거 하면 안 되네요. 오지 말라는 건가? 네, 알겠습니다. 아주 재밌었고요. 이제 노원오문학과를 지망하신 학생분들 그리고 이 과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셨던 분들도 이 편을 보고 많은 것들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스파시바.